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총 3건인데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은 누군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법한 걸 함으로 해서 취소되고 2심 대법원까지 감으로 해서 방통위원회 구성이 빨라지는 게 아니고 더 늦어져요. 그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떤 진영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어떤 지정에서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그게 국가냐 이 말이에요. 제 질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냐? 그 주제는 2인 체제의 심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가정하고 파면할 만큼 중대하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법하다고 하면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피청구인 측에 물어보겠습니다.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면 권한쟁의와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 점은 제가 생각해보지 않은 점이라서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지만 행정부에서 국회를 상대로 상임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아까도 증인이 나와서 2023년 3월, 7월, 11월, 올해 7월 4회에 걸쳐서 요청을 한 바 있는데 행정부에서 국회에다가 자기 구성원들을 추천해 달라고 권한쟁의를 한다라는 것은 선뜻 채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박문진 이사, KBS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들어서 이사 선임 의결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경우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직무 대행자 규정이 있으므로 이사진의 공백 상태는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피청구인이 취임 당일 박문진 KBS 이사 교체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네. KBS 이사회와 박문진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전임 위원장들 이동관 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전임 위원장 때부터 쭉 일정이 절차가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언급된 대로 83명에 이르는 그리고 EBS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3명에 이르는 인사들이 신청을 했고 그 절차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는 취임 첫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긴급성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십니다만 그것이 7월 31일이든 8월 1일이든 아주 긴급하게 저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쭉 진행해 오던 절차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박문진의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이사가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굳이 현재 이사가 계속 할 수 있을 만한 당위성보다는 임기가 다 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방통위가 위인 체제에서 한 결정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총 3건인데 이에 따른 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은 누군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진 이사 임기가 8월 12일인데 7월 31일 날 임명된 당일날 박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2, 3일 있다가 선임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2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후임자를 선정을 해줘야, 이게 박문진 이사 같은 사람들이 변호사나 교수나 언론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새로 임명되는 사람도 그렇고, 교수 같으면은 2학기에 강의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고, 변호사는 있는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거나 재분배를 배당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은 생업을 접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임명을 해줘야 나가는 사람이나 들어오는 사람이나 원활하게 업무 인계 인수가 되는 것이지, 12일밖에 남지 않은 사람을 이제 임명을 해서 그 절차를 순리대로 가기로 하기 위해서 임명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고, 지금 3인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임자가 있다고 계속 이렇게 늘어지는 것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거는 행정부가 법률 해석을 독점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에 대한 해석이 행정부 다르고 국회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최종 권한은 법원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적어도 1심 판결에 의하면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법한 걸 함으로 해서 취소되고 2심 대법원까지 감으로 해서 방통위원회 구성이 빨라지는 게 아니고 더 늦어져요. 그거는 생각 안 하십니까? 남부지법에서는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판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면 서울고등법원 2024루 1120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피청구인이 유리하다고 낸 판결이에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사족을 달았냐 하면, 1인 합계 3명의 제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서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본안에서 심리할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네. 그죠? 네. 그렇다면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행정처분이라는 게, 더욱이 방송에 관한 정책이라는 거는 누적적으로 개성적으로 쭉 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진영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어떤 지정에서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그게 국가냐 이 말이에요. 제 질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냐? 국가는 단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청구인 측에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물었는데 제가 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냥 2인 체제가 위법하지만 방통위 추천을 회피한 국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잘못만을 들어 파면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나요? 네, 이제 저희 국회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정청래 법사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추천할 책임이 있고 추천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국회 추천이나 선출이나 임명 동의나 이런 것들이 원내의 교수단체들 간에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국회라는 말하자면 이 기구 헌법기관 자체가 그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 기관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회의 어떤 자율성, 자율권을 존중해야 될 영역이 아닌 것인가. 추천하는 경우에 언제까지 추천해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추천해야 된다, 이런 내부 규정이 법에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물론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국회가 헌법상 법률상 책임을 정말 방기했다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그런 상황이라며 국회가 추천을 조금 지연시켰다고 해서 국회의 책임을 묻는 것은 그게 국회만의 책임이냐라는 측면 외에도 조금 국회의 어떤 자율권, 헌법이 보장한 자율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2인 체제 결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거쳤고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인 체제에서 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행위를 가리켜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 위법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중대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피청구인이 처음 맞는 상황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직무대행 그 경우에도 모두 그 탄핵소추 발의 안에 2인 체제의 의결이 위법하다, 중대한 위법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피청구인이 아주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서면에서 이야기했지만 언제 탄핵당할지 모르니까 그냥 이건 해쳐야 된다. 뭐 좀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으로 임명된 당일날 강행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 의도적으로 말하자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강행한 것이다. 이건 너무 중대한 위법이 아닌가. 예를 들면 더 좀 여유를 갖고 임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더 여유를 갖고 뭐 여당 쪽에도 대통령실에도 임명을 좀 촉구를 한다든지 좀 기다려 본다든지 직무대행 기간도 있고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MBC나 KBS 운영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피청구인으로서는 그런 노력, 그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아예 의도적으로 그걸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것은 너무 중대한 위법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체로 그 법률 자문을 얻은 거는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국회에서도 한번 법률 자문을 별도로 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출하. 아니, 이게 그거는 그 의미로 하는 건 아니고요.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 네. 근데 피청구인 입장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나 밖에 있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적인 자문을 거쳤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지금 와서 어떤 결론이 난다는 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2인 체제에서 한 의결이 위법하다면은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취소하거나 또 방통위가 5인 체제를 완성하여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헌정 질서는 상당 정도 회복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의 파면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피청구인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국회가 보기에는 어떤 방송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박문진 KBS 이사를 임명을 했고 그 이사들이 MBC와 KBS의 경영진을 교체하고 그 교체된 경영진을 통해서 말하자면 방송 보도 프로그램 제작에 개입하고 뭐 보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프로그램 제작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아예 뭐 불방시킨다든지 그런 그런 전례가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그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그런 행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피청구인이 KBS, MBC, EBS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기본적으로 현재 KBS, MBC, EBS가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상 비정상은 누가 판단합니까? 그런 어떤 피청구인의 편향된 인식이 이 말하는 2인 의결,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하고 행정부는 지금 해석이 다르고 뭐 그런 입장인데 통합이라는 것은 자기 진영에게 적용되는 권리가 상대방에게도 적용될 때만이 통합이 가능하고 그 통합의 그 매개는 현재
헌법과 법률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변론 절차는 이걸로 마치고 재판관님, 소장님, 제가 한 말씀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리겠습니다. 방통위에서 내부 자문을 거쳐서 네. 몇 군데에서 아마 이행 체제가 위협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법률 자문을 거쳐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명백한 판결은 없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거쳐서 한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결이 있음을 제가 지난번 의견서에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